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초대석 시간입니다. 10월 9일은 한글날,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알리신 것을 기념하는 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날인데요. 이렇게 아주 뜻깊은 날을 맞아 세종국어문화원의 김수롱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께서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한글에 관한 사실 10가지를 들려주실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본 영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편집자 지원을 받은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 정말 귀한 분 모셨는데요. 정말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제가 먼저 소개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꼭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동아리라는 말인데요. 동아리라는 말을 처음으로 누가 퍼뜨렸을까요? 바로 제가 퍼뜨렸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그 연세대학교 3학년 시절에 연세대 서클 연합회를 이 동아리 연합회로 바꿨거든요. 제가 새로 만든 말은 아니고 신선술에 있던 말을 갖다가 서클 대신에 쓰게 된 거고요. 제가 무슨 우리말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서클을 서클이라고 이게 발음하고 쓸 때는 서클이라고 쓰고 아니면 서클로 발음하고 서클로 써야 되는지 막 이게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 이게 참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어서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던 말을 좀 찾아서 쓰자. 그래가지고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말과 글을 이제 지키고 가꾸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벌써 47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종국어문화원에서 이 공공언어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쌤이라는 뜻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꾼 이름입니다. 이름이 멋있죠? 그렇죠. 원장님께서 왠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실 것 같아서 그거 끝나면 제가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에도 나가신 적이 없으시죠? 그게 없는데요. 제가 지난해 부톤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거기 이제 세종학당이라고 이제 세워져가지고, 세종학당에서 배우는 찌아찌아족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줌 비대면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소개를 할 때 제가 또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제가 원장님을 원장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작가이시기도 하죠. 그렇죠. 111권인가 책을 썼으니까요. 111권이요? 예, 공조 70권 포함해서 111권. 네, 공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책을 써서 내는 건데 여럿이 같이 썼거나 둘이 썼거나 했죠. 그걸 해도 111권이라고요? 예, 제가 1991년도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저 공부하는 학자는 그 지식을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려고 막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함께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책 쓰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책을 내게 됐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죠. 너무 멋있고요. 원장님께서 어떤 책들을 쓰셨는지 많이 찾아보고 도서관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냥 어른들이 보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책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한 책들도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특강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특강을 다닙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생 만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그런가요? 얼마나 방긋방긋 이렇게 반겨주는지
아주 그 신바람이 나거든요. 초등학생들은. 뭐, 또 중고등학생들은 또 의젓하면서도 또 이렇게 잘 반겨주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자로서 이렇게 그 저자 특강을 다니는 게 제일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또 갔을 때마다 막 그 학생들이 제 책을 가져와서 서명 사인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뻐요.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예, 저는 삼행시를 주로 지어줘요.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제 책을 그 경제도 어려운데 사가지고 네. 읽겠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저자로서. 제 책을 읽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사기까지 했어. 이게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삼행시를 지어줍니다. 학생들이 네, 삼행시를 네.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서명 받은 책을 가지고 저랑 사진 찍고 그러면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진짜 책을 좋아하고 책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가 되는데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안타까운 것은 네. 책을 안 가져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연습장 공책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야박할지 모르지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자 특강은 이미 그 책을 전제로 한 그런 강연이기 때문에 그 책에만 꼭 서명을 합니다. 네. 저자라는 말은 책을 쓴 사람, 작가예요. 그렇죠. 지은이, 이거는 이제 순 우리말이고, 오리지널 코리안 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 토박이 말, 고유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자라는 말은 이제 한자에서 온 말이죠. 순 우리말이든 뭐 한자어든 다 우리말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그렇죠. 적절하게 골라 쓰면 됩니다. 네.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가 정말 원장님을 흥미롭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흥미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뭔가를 궁금해하고 뭐 그런 거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 보니까 되게 포근하고 막 모든 걸 막 그런가요?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요? 그 동네 아저씨 같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되게 포근해요. 제가 수많은 다행이네요. 인터뷰를 해봤지만 되게 이렇게 네네. 좀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막 취중 진담을 하듯이 이렇게 막 가깝게 이렇게 좀 느껴지는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네. 외국인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직업 일하는 특성이기도 해요. 그렇죠. 한국말을 하기 무서워하니까. 그렇죠.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참고로 취중 진담이라는 말은 술 마시면서 속에 있는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술 마시고 뭐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편하다는 들으신 말이죠. 분들 오해하실까봐. 네네. 당연히. 극찬인데요. 극찬 엄청난 칭찬인데요. 사실 이제 취중 진담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진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는 그런 한국 문화가 담긴 그런 말이죠. 물론 한국 문화만 그런 건 아니죠. 뭐 수려한 속성이 편하게 얘기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죠?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대신. 네, 원장님께서도 가끔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구나. 많이 마시진 않지만 자주 술 마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죠.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한글날 그리고 한글 주간을 맞아 원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진짜 한국인도 잘 모르는 우리 한글 훈민정 이야기 그런 10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면서 했던 이야기들로만 사실 1시간 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57분이죠. 늦은 밤이기 때문에 또 원장님께서 사실 1년 중에 가장 바쁘실 때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한글날은 제 생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죠. 여기저기 불러주고 또 그래서 제가 한글날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원장님은 자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지금 녹화하는 날짜는 10월 4일 금요일 지금 밤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한글날인데 혹시 그때는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는 이제 그 한글날 경축식이 그 아마 서울 광화문 광장 옆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려요. 저는 초청을 받았지만 그 경축식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옆에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세종국어문화원이 준비한 읽는 한글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 옷 디자인을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2,000건 정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60건을 아주 잘된 디자인을 뽑아서 그걸 옷을 제작을 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작된 옷을 전시하고 입어보고 사진 찍고 그런 행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원장님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0월 9일 날 한글날 그렇구나. 세종대왕 동상 바로 앞에 오면 입는 한글 그런 나옵니다. 사실 제가 한글 옷을 입고 왔는데 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한글 옷을 네네네. 입고 나왔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아서 갈 수 없지만 아쉽게도 그렇군요. 예. 네, 갈 수 없지만 그런데 제 학생들 중에 스위스에 사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여행을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날 광화문으로 오면 저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7시에 수업을 했는데 원장님이랑 인터뷰를 한다고 원장님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이제 한국인 가족분들이랑 원장님이 계신 행사에 가고 싶다고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요? 잠시 제가 예. 포장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서로 연락처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아니, 이런 걸 알리려고. 그리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은 뭐냐면 전 세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그렇죠. 그 현장에서 안내를 합니다. 이 한국 유학원 그래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우리 행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오늘도 진짜 우즈베키스탄 학생과 중국에서 온 학생도 왔고, 몽골에서 온 학생도 왔고, 여러 나라에서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너무 신나게 원장님과 또 원장님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더 길어지기 전에 네. 이제 오늘의 컨텐츠 알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10가지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자, 1번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만들었다. O, 네, 우리말. X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말은 우리 한국인들의 말이죠. 그렇죠. 한국어. 다시 한번 바꿀게요. 세종대왕이 한국말을 만들었다. 자, 이거는 이게 뭘까요? 글쎄요, 이거는 X입니다. 한국어는 가위라고 하는데 가위 X입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 특강 가면 열의 9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죠?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한 것은 이 한국말이 아니라 이 한국말을 적는 문자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고유 문자. 그러니까 한국말은 말하는 거고, 그 말을 적는 문자를 만든 거죠. 말을 만든 게 아니라. 말은 그렇죠. 그 전부터, 우리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한국의 시조이신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써오던 말이죠. 근데 제가 이 퀴즈를 낸 이유는 뭐냐면 자꾸 말과 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말과 글, 입으로 하는 말, 글로 쓰는 글말,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소통할 때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한국어 배울 때 그 지식을 체계화시키는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말과 글을 구별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가라고 해서 그죠? 그러면 기억은 자음, 네. 아는 네. 모음이죠. 네. 네.
이게 기역, 요거는 자음, 아는 모음. 근데 이제 요걸 말로 할 때는 자음 모음인데 이걸 글자를 썼어요. 이렇게 기역 이렇게 네. 이렇게 쓴 그 글자를 네. 가리킬 때는 네. 그 자음자, 모음자라고 그래야 돼요. 자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그러니까 가에서 처음에 나오는 소리, 이 기역 소리는 자음이야. 네. 끝에 나오는 아는 모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말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글자를 쓰면은 자음자, 모음자가 되는 거예요. 자를 붙여서 그렇죠. 소리와 예. 글자를 구분해 주네요. 그렇죠.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등학교 교과에서도 이게 자음자, 모음자, 자음, 모음,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예, 그냥 옛날에는 그냥 자음, 모음 이렇게 막, 편하게 썼는데, 이제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이게 어른들도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심코 물어보면 다들 틀리게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 틀릴 수 있는 여지가,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글자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걸 갑자기 확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그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네. 우리 한글, 세종대왕은 이걸 훈민정음 또는 언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건 인공문자입니다. 인공문자. 새로 발명한 문자죠.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3,000년에 걸쳐서 서서히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러 글자가 형성돼 가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훈민정음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이 발명한 그런 문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글을 더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말을 만들었는지 한글을 만들었는지만 잘 생각한다면 아주 네, 더 훌륭할 것 같네요. 생각해 보면 외국에는 이런 헷갈리는 트릭 함정이라고 하는 그 트릭 질문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파벳을 만들었다. 땡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일부 그 만든 사람이 알려진 게 있긴 있어요. 뭐 태국 문자 같은 경우는 남캄행 대왕이 만드셨다 뭐 그러는데 다만 이제 네. 언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게 명확한 기록이 없죠. 예.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2번은 이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그러니까 옛 한글이죠. 한글을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세종대왕 말 그대로 세종대왕이고요. 그리고 집현전은 집현전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직속 연구소 같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제 22살에 임금이 되셨는데 세종 2년에 그 고려시대 때 있던 그 집현전이라는 그 국책 연구소 같은 이 기관을 제대로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집현전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을 학사라고 그랬어요. 학사. 근데 지금은 이제 학자라고 그러는데 자꾸 학사와 학자를 혼동하기도 하고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집현전에 많은 학자들을 막 양성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건 100%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알려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아니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단독으로 창제한 겁니다. 그래서 1443년에 제가 볼 때는 기록에 명확하게 얼마나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대략 10여 년간 비밀 연구한 끝에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 7살, 이제 그 서양식 표준 나이로 보면 이제 만 6살인데 이때 이제 창제를 끝낸 겁니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백성들한테 알릴 때 이게 대략 2년 9개월 정도 걸려요. 그때 이제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훈민정 헤르본이라는 걸 가지고 알리죠. 다만 이제 훈민정 헤르본이라는 책, 요거는 이제 집회학사들 8명이 도와줘요. 정인지, 네. 최양, 박팽년, 신숙주, 정삼문, 이계, 이설로, 강희한. 요 사람들이 책을 만들 때 도와주는 것이지 문자를 만들 때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창제가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양반 사대부들은 이 한자, 한문, 이게 목숨과도 같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자 2위의 문자를 창제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기록을 적은 세종실록, 그 다음에 세종당이 직접 펴낸 훈민정 헤르본에 세종당이 혼자 만들었다.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명백한 기록이 남아있고, 그 당시에 역사적 맥락도 그렇고, 공동 창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창제, 이게 이제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몇 가지만 풀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단독 창제, 단독으로 만들어요. 혼자서 한 명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구독자 학습자들은 이런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10년간 비밀 연구를 했다. 숨겼어요. 비밀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이 양반 사대부들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진행 자체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혼자 했다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3번으로 넘어가면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3번은 뭐냐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후에 그리고 반포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한자음을 적는 사업이었다. 여기 좀 외국인들한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역시 X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 질문을 조금만 풀어서 설명하면 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말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한글을 만들고 그리고 반포해요. 여기 한글 만들었으니까 다 써라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알려요. 반포해요. 그렇죠. 반포는 훈민정 헤르본이라는 책을 가지고 했죠. 그리고 나서 세종대왕께서는 여러 가지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반포 후에는 뭐 용묘천가라는 책도 펴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의 그 종교 문화가 유교가 아니고 일반 백성들은 불교니까 불교 관련된 책을 펴내요. 석보상절, 또 월인청강지곡 이런 불경책을 한글로 펴내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종교가 또 생활 문화가 불교를 기반으로 있었기 때문에 한글 불경책을 펴내면은 빨리 보급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자의 음을 적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양반들을 또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네. 그래서 동국정운이라는 그런 한자 발음을 적는 책을 펴내요. 18,000여 자의 한자에 대한 음을 한글로 적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석보상절 같은 불경책 펴라고 난 다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동국정운과 같은 한자 음을 적는 책을 가장 먼저 펴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3번은 구독자분들이 좀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사진이랑 이런 것도 많이 좀 올려서 예, 좀 알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훈민정 헤르본, 제가 우리 한글 반포할 때 펴낸 책이 훈민정 헤르본이라 그랬죠. 네. 제가 뭐 축소한 책을 갖고 나오는데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1446년에 펴낸 훈민정 헤르본이라는 책을 5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예, 이제 요 책이 1446년에 펴냈는데 대략 500권 정도를 찍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없어져. 이 종이책이 뭐 그러기도 하고 양반들이 싫어해가지고. 그러다가 1940년에 이 간송 전현필 선생이 이 책을 일제강점기 때 소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용준이라는 분이 발견해가지고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 이거를 이제 파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간송 전영필 선생이 그 원본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 소장하는 곳은 바로 간송미술관인데요. 간송미술관. 이 간송미술관이 지금 대구에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그 원본이 네. 그 원본을 직접 보고 해설한 최초의 학자는 김수롱이다. 이런 문제예요. 제 이름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요거는, 진짜 우리 정태영 선생님이 너무 참 눈치 백단이에요. 그죠? 요거는 맞습니다. 네. 네. 제가 2014년도에 네. 옛날 책을 잘 보관하는 곳을 수장고라고 그래요. 수장고. 그래서 네. 그 간송미술관의 배려로 제가 처음으로 네. 보게 됐고요. 왜 그러냐면, 자, 1940년에 처음 발견됐을 때, 전현필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원본을 잘 안 보여줘요. 너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필사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석하라는 분한테 필사를 해서 그 필사본 같은 거를 유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해방 이후에 1946년에 이 원본을 복사 수준으로 만든 게 이제 영인본인데, 영인본을 만들 때도 전현필 선생님께서는 자기가 인쇄소에 나와가지고 직접 그걸 막 인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맡겼어요. 그래서 1940년 발견될 당시에 이걸 연구한 그 훌륭한 학자분들이 계시죠, 그죠? 네. 이런 분들은 이 필사된 거, 또 해방 이후에는 영인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2014년도에 간송미술관에서 원본과 똑같은 책을 폐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원본을 보고 싶어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시를 하면 그냥 인산인해 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을 쓰고 막 그러니까 이 원본을 그래서 자주 보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그 당시 국제 경매 시장에서 최저 국제 경매 가격으로 보면 최소 1조 원 네. 정도 하는 아주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이 전시를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돼요. 이 보험료, 하루 보험료가 네. 1억이야, 1억. 그러니까 자주 전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모가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원모가 똑같이 만든 책이 복간본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최초 복간본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그걸 직접 네. 보고 이제 해설서를 쓴 거죠. 영인본과 복간본의 차이를 아시겠죠? 영인본은 그냥 복사 수준의 그런 거라 보면 되고요. 복간본은 원본과 크기, 색깔, 촉감, 종이 디질까지 똑같이 만드는 게 복간본이죠. 그래서 2015년도에 복간본 냈을 때 3,000질을 찍었는데 이게 1년 만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가온누리 출판사에서 2차 복간본을 펴냈고요. 그것도 제가 해설을 했죠. 제가 원본을 직접 봤을 때 그 느낌을 그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묻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원본을 제가 직접 봤을 때 진짜 막 되게 떨리더라고요. 떨리고 마치 세종대왕을 네. 직접 보는 것 같은 간송 전열필 선생을 직접 만나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전문 학자로서 영광스러운 네. 일이었죠. 원장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일이겠죠? 그쵸. 제가 훈민 해례본을 이제 전공했고, 훈민 역사를 전공했고, 제가 박사학위가 3개입니다. 네. 그 박사학위가 3개다 보니까, 저의 어떤 네. 지필력과 실력 이런 것들을 간성 미술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훈민정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이실 거고 그렇다는 말은 세상에서 훈민정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면 우리 저를 한국에서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한국이 아니고요. 네. 세계. 네.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요. 세계에서. 그렇죠. 제가 이런 분을 제 팟캐스트에 모시다니 정말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저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자뻑을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할 거 자랑해야죠.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아주 역시 네. 우리 정태영 선생님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쉬운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자, 5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 기역, 요거, 디귿, 시옷, 요것을 남한과 북한 모두, 네. 기역, 디귿, 시옷으로 읽는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 쪽에서는 기역, 디귿, 시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은은, 이거 보세요. 요거는 이제 니은, 요렇게 생긴 건 리을, 동그라미는 이응. 그래서 네. 보통은 여기 자음이 와요. 초성 자음, 첫소리 자음. 그래서 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받침이 와요. 그래서 은이 오죠. 이렇게 이와 을을 가지고 하는데 기역, 디귿, 시옷만 예외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 예외를 북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읽는지를 묻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네. 기읍, 디읍, 시읍 이렇게 읽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 떨지 마시고. 참.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북한 방식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대중강에서 이런 얘기하면 좌빨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북한 방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주장한 사람은 주시경 선생이에요. 주시경 선생님은 187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14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뿌리는 훈민정 해례본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게 기본 모음을 이을을 정했고 또 가장 깊은 모음을 야라를 정했는데 아무튼 초성을 읽을 때 이를 붙여서 읽었어요. 기니 디 이렇게 기키끼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받침을 읽을 때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읽게 되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왜 우리 한글 자음자가 왜 기역 디귿 시옷은 왜 기역 디귿 시옷이지? 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 부끄럽게도 저도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1527년에 최세진이라는 그 천자 원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훈몽자이라는 책을 펴낼 때 요거를 그 자음 명칭을 적었죠. 적을 때 그냥 한글로 기읍, 디읍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양반이 한글로 안 써 그를 한자로 써 한자로. 한자를 쓰는 과정에서 읍에 관한 그 한자가 없다 보니까 역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렇죠. 일종의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한글을 쓰면 되잖아, 한글이 있었으니까. 네. 그게 어거지에 한자를 갖다 그렇게 막 발음을 제대로 적을 수 없는 한자를 갖다 적다 보니까 네. 일종의 이제 잘못 적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적은 것을 우리가 그냥 관습대로 쭉 써온 거예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막 우리 한글 명칭을 배울 때 되게 헷갈려해. 외국만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네. 어렸을 때 얼마나 이걸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기억으로 바꾸자. 그런 네네. 국민운동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억을 기억으로 바꾸면 이 출판물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복수 표준으로 쓰자. 그냥 뭐 기억을 원칙으로 하고 기억으로 쓴 것도 그냥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만 이 한국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또 우리 한국 아이들도 이 예외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한글을 과학적 문자라고 하면서 명칭이 과학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예외를 두냐고. 맞네요. 그죠? 딱히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가끔 치읓인가? 치옷인가? 막 이렇게 헷갈릴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근데 헷갈려요, 그죠? 뭐가 옷이었더라? 이렇게. 진짜 많이 헷갈려요. 예. 그래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나 다 편하게 하죠. 자, 6번 넘어갈까요? 자, 6번은 한글이 일제강점기 때 실제로 없어질 뻔했다. 요건데요. 요거는 어떨까요? 일제강점기 때 한글이 없어질 뻔했다. 이것도 함정 문제인가요? 한글이 없어질 뻔했는지 한국어가 없어질 요거 뻔했는지. 약간 어렵습니다. 함정 문제인데요. 네. 없어질 뻔한 거는 맞지만 사실은 아니죠. 없어질 수는 없었죠. 이건 없어질 뻔했다라는 쪽의 구조를 보면, 네. 그 1938년에, 일제가, 일본 사람들이, 네. 한국말의 사용과 교육을 아예 금지시켜요. 그렇죠. 말살하려고 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렇다고 없어질 뻔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조선학회, 지금의 한글학회, 이런 분들이 조직을 구성해서 1933년에 한글 맞춤법 정했고, 1936년에 표준어 또 정해서 만들었고, 강력하게 이 한글 문화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없앨 뻔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한글 창제 직후에. 그러니까 1443년 12월에 창제를 마무리하고 나서 네. 막 반포하려고 했더니 네. 그때 이제 최만리, 김문, 정창손, 조근, 신석조, 하위지 이런 그 7명의 그 양말 사대부들이 한글이 대단히 훌륭하지만 반포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7명의 양반들은 15세기의 그런 양반 지식인들, 지배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한글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보다 오히려 이때가 더 위험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한글이 없어질 뻔했어라는 그림책을 냈어요. 네네. 그게 이제 1443년 창제와 반포 사이의 역사를 오복이라는 그런 아이의 눈으로 제가 그림책을 만든 겁니다. 참 그렇죠. 어릴 때부터 바른 역사 교육, 바른 교육 중요합니다. 그럼 7번 넘어가겠습니다. 한글은 조선시대 때 여성이 아니었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한글을 지키는데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질문이네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한글은 여성이 아니었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없었다.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글을 상당히 반포를 했지만 양만 사대부들이 철저히 이류 문자 취급을 해요. 한자가 주류 문자, 한글이 비주류 문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식 문서, 행정 문서에서 아예 안 써요, 한글을. 그냥 뭐 이렇게 편지 쓸 때, 뭐 시조 지을 때는 쓰지만 행정 문서, 그다음에 공자, 맹자, 뭐 노노맹자 이런 거 연구하는 학문의 문자로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 상황에서 한글 열심히 쓰는 여성들이 왕실 여성들이었어요. 왕실 여성들은 여성이었지만 권력 있잖아요. 이분들이 공문서 발행할 때 무조건 한글만 씁니다. 영의정한테 공문 보낼 때 한글을 써요. 그럼 영의정은 그 왕비한테 네. 공문 보낼 때 뭐를 썼을까요? 똑같이 한글로만 써요. 한글로 써야죠. 한글로. 네. 그래서 왕실 여성들이 한글의 권위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양반가의 여성들은 역시 또 학교 갈 수 없었고 한자 배울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만 썼죠. 그래서 한글 편지, 한글 소설들을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이 여성들 때문에 양반가의 양반들이 한글 배워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 살다가 경상도 관리로 내려가. 그럼 경상도에서 한양에 있는 부인과 딸한테 편지 보내요. 그럼 한글 써야 되잖아. 네네. 여성은 한글밖에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가의 남성들, 그런 배려는 양반 사대부들이 해줬네요. 한글 쓰게끔 만드는 그런 원동력을 여성들이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성이 아니었으면 한글이 살아남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성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여성과 한글 발전이 난 600조째 책을 썼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세한 건 이걸 또 참고로 외국인들 읽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또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8번째 문제입니다. 네. 조선시대 실학자들, 실학을 중요시 여긴 학자들 중에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분들이 한글을 즐겨 썼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땠을까요? 저는 사실 정답을 압니다. X죠.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영조, 정조 시대에 막 실학, 실용적인 학문이 많이 막 불타오르죠. 네. 이분들이 이제 그런 실학적인 학문, 성리학의 한 분야지만 실용적인 걸 강조하는 게 실학인데요. 이런 분들이 막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약용 선생은 110권이나 되는 책을 썼는데, 118권. 여기에 뭐 경제, 뭐 그냥 의학, 행정, 온갖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이 한문으로만 써요. 아예 한글 사용 자체를 거의 거부하다시피 하죠. 네.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분은 진짜 이 대문호, 진짜 훌륭한 문학가인데, 실용적인 문학을 하는 허생전 거죠. 진짜 좋아했습니다. 맞아요. 허생전, 뭐 열알리 이런 걸 쓰시는데 100% 한문이야. 네. 중국식 번역을 해. 그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 글을 쓸 때 번역을 해, 중국식으로. 한글 안 쓰고. 그래서 박지원 선생은 아예 한글 배우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그 다음 박재가라는 분은 아예 그냥 말까지 중국말을 들여다가 쓰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되게 한글을 싫어했어요. 이분들이 18, 19세기 사람들인데 네. 18, 19세기 때 이 지식과 정보를 실용화시키고 대중화시키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은 8세기 때 일본 글자, 가나 문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지식을 실용화 대중화시킵니다. 이런 일본이 나쁜 뜻으로 그런 걸 제국주의 침략도구로 활용하니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좀 더 일찍 실용적인 문자로 주류 문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맥락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9번째 문제인데요. 네. 한글은 세계 기록유산이다. 이거 되게 많이 틀려, 이거 진짜. 엄청 많이 틀립니다. 이걸 되게 맞는다고 그래. 근데 대부분 맞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해요. 세계 기록유산은 한글이 아니고 한글 해설한 훈민정 해례본. 그렇죠. 훈민정 해례본.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국어 국문과나 국어 교육과에서 훈민정음을 자세히 가르친다. 이거는 이것도 전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유난히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예, 이것도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외국 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X입니다. 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이 세계 기록유산, 이 훈민정 해례본, 이게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한문. 예,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 한문을 잘 아는 교수들이 많지 않죠. 그죠? 네. 국문과에서. 그래서 이제, 안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역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또 대학 교수님들은 번역만 가지고 가르치는 걸 되게 자존심 상해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훈민정 해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읽으면서 그걸 낭독하면서 배우는 걸 강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안 가르친다는 거고요. 그래서 훈민정 해례본 입체 강독본이라고 네. 대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혼자서 해례본을 읽으시라고 훈민정 해례본 입체 강독본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오신 조던이라는 외국인과 함께 가장 이상적인 영어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을 실현했기 때문에 외국인들께서도 이 책을 가지고 훈민정 해례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영어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국인만의 고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인류 문명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휴머니즘을 담은 네. 그 최고의 사상과 학문을 담은 인류 최고의 고전입니다. 이 책을 한국인만 읽어서는 안 돼요. 세계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 번역을 제가 잘 해서 실어놨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10가지 퀴즈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네. 갔습니다. 좀 더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급하게 빨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거의 밤 12시가 다 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진짜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간에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좋습니다. 예. 저는 언제나 환영이고요. 제가 빨리 유튜버 이거 성공해가지고 그때는 좀 스튜디오 같이 좀 직접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분발해보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장소와 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또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해보시니까 뭐 소감이라던가 좀 어떠신가요? 느낌이? 그래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어 외국인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안 해봤는데, 또 이게 외국인 대상으로 이게 중요한 강의와 또 이렇게 방송까지 해주시는 우리 정태영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네. 한번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세계 모두가 나눈다고 하니까 되게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한글과 한글에 담긴 어떤 보편적 누구나 나누는 가치를 보편적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니까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과 제가 느낀 점과 그런 게 정말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끼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데 그래, 아유, 아쉽죠, 그죠? 네, 제가 말을 줄이겠고요. 오늘 맛보기 네.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맛보기 강의. 그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국 작가가 쓴 에세이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 원장님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도 하면서 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물론 번역된 아유, 한국어로 좋습니다. 번역된 말이지만 천재성은 복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감은 전염되고 그것도 여러 형태로 전염된다. 그리고 힘과 공격성이 아름다움 앞에서 취약해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감을 느끼고 필멸하는 인간에 덧없는 방식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세종대왕님의 천재성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멋진 일을 한다고 느꼈어요. 좋습니다. 이거 아주 네,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네, 우리 외국인들께서 이 네. 훈민정음 한글 배우시면서 그 세종대왕의 그에 관한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세종대왕님처럼 뭔가 그 과학성과 예술성과 그 철학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멋진 것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다 우리 모든 세종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정말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손님을 모셔서 오늘 정말 영광이고요. 저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다음에 또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글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글과 훈민정음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리아리! 그 아리아리라고 하나요? 예, 파이팅이라는 말의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면 아리아리 같이 하고 끝낼까요? 좋아요. 한글, 한국어. 아리아리!